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은 실제 인터뷰 장면이며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은 일본 나가노현의 의원 마루야마 다이스케입니다. 1년 전 그의 아내 마루야마 노조미는 자택에서 숨졌으며 이날은 그녀의 기일입니다. 다이스케는 집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카메라 앞에서 그는 매우 차분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기자가 지금 신경이 어떤지 묻자 말을 이어가던 도중 그는 갑자기 참을 수 없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영상은 온라인에 퍼지면서 즉각 화제가 되었고 많은 네티즌들은 그가 아내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 시오지리시에서 시작됩니다. 시오지리시는 나가노현 중부에 위치한 도시로 수많은 오래된 양조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는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양조장이 하나 있었으며 마루야마 가문이 대대로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사장은 마루야마 다이스케로 그는 이 가문의 명성과 양조장의 지역 내 입지를 이용해 나가노현 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마루야마 다이스케와 아내 노조미는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아들을 두었고 네 가족은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1층에는 양조장 사무실이 있었고 다이스케는 평소 이곳에서 업무를 처리하곤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아침 다이스케는 나가노시의 의원회관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 자택을 떠나 하룻밤을 그곳에서 보냈고 집에는 아내와 두 아들만 있었습니다. 아침 6시 45분경 작은 아들이 평소처럼 기상해 등교 준비를 하던 중 아버지의 사무실 앞을 지나게 되었고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사무실 안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금고 옆에 쓰러져 있었고 의식이 없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 끔찍한 장면에 놀라 비명을 질렀고 큰 아들도 깨어나 달려왔습니다. 형제는 곧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다이스케는 전화를 받자마자 나가노시에서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고 그 와중에 아들에게 응급전화를 걸라고 지시했습니다. 나가노시는 시오지리시의 북쪽에 위치하며 두 도시는 60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다이스케가 전속력으로 달려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집 앞은 폴리스라인이 쳐진 상태였습니다. 응급구조대가 먼저 현장에 도착했으며 상황이 이상하다고 판단한 구조대는 경찰에 신고했고 곧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집주인인 노조미는 사건 당일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인은 비정상적인 사망으로 예비 판단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두 아들을 상대로 진술을 받았고 아이들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본 시간이 자정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후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잠들었으며 이상한 소리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인근에서 신발 자국을 발견했지만 금고 속 금품은 그대로였고 집안에도 외부인이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내가 희생된 형사사건에서는 보통 남편이 가장 먼저 의심받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급히 집으로 돌아온 마루야마 다이스케 역시 경찰의 1차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다이스케는 자신에게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전날 밤 그는 나가노시에서 몇몇 의원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으며 이후 다음날의 의회 준비를 위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의원회관에서 숙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회관에 머무는 동안 노트북으로 문서를 작성했고 다음날 아침에야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집에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자신이 그날 밤 작성한 문서를 증거로 자출했고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동료 의원들도 그의 진술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듯 보였지만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일까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피해자 노조미는 당시 47살로 시오지리시의 전통 7기 공예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지역에서도 명문가로 손꼽히며 가문이 운영하는 노포 7기점은 시내 수많은 7기점 중에서도 상위 3등 안에 드는 유명한 가게였습니다. 노조미는 도쿄의 한 대학에서 수학한 뒤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와 가업을 도우며 가게 회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청년 기업인 모임에서 다이스케를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으며 집안 배경 또한 비슷해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이스케는 막 가문의 양조장을 물려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역시 도쿄에서 대학을 다녔으며 원래는 도쿄에 남아 취직할 계획이었지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장남인 그는 급히 고향으로 돌아와 양조장의 사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이스케는 양조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는 문외한이었고 처음에는 그저 직책을 넘겨받은 뒤 양조장에 있던 숙련 자gin들에게 하나씩 배워가며 운영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분야에 거의 재능이 없었고 그가 만든 술은 탁하고 시큼하며 마실 수 없는 수준이었기에 오래 거래하던 음식점에서는 그의 술을 그대로 하수구에 버릴 정도였습니다. 결국 숙련된 장인들까지 회사를 떠나게 되었고 양조장은 점차 쇠퇴하며 계속해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반면 아내 노조미는 매우 체계적이고 믿음직한 성격이었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남편의 양조장을 함께 경영하며 도왔고 그녀의 아버지도 큰 금액을 지원해 주어 위기에 빠진 사위의 사업을 구해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다이스케는 양조장과 관련된 이름을 일부러 지어줄 만큼 큰 의미를 주었고 노조미는 육아에 집중하면서 자녀 교육에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큰아들에게는 피아노와 축구를 배우게 하며 늘 곁에서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양조장의 경영에는 언제나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조 기술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술의 품질과 평판은 결코 나아질 수 없었습니다. 동종업계에서는 이들의 술맛이 전혀 깊지 않고 물처럼 싱겁다는 공개 비판도 있었습니다. 다이스케의 장인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단지 양조장이 시간을 벌 수 있게 해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해가 지나면서 양조장은 다시 경영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다이스케는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했고 그 눈은 결국 정치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가문의 지역 내 명성과 장인의 인맥 덕분에 다이스케는 정계 진출에 있어 순조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41살의 다이스케는 높은 득표율로 나가노현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선 후 그는 전통공예 부흥, 관광산업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제안을 내놓았고 이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높은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4년 뒤인 2019년 그는 다시 한번 높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며 정치 인생에 탄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 비친 다이스케는 성공한 커리어와 원만한 가정을 모두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노조미는 좋은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상냥하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누군가와 원한을 가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죠. 한편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인근 유동인구가 많은 역 주변에서 행인들을 대상으로 사건 당일 밤 다이스케의 집 근처를 지나간 수상한 인물을 목격하진 않았는지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다이스케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2달 후 그는 아내를 위한 성대한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다이스케 가문은 지역 사회에서 이름난 집안인 만큼 이 장례식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각계각층에서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다이스케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어딘가 슬퍼 보이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 모두가 이번 사건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의견이 제각각이라며 경찰이 하루빨리 범인을 잡아 아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스케의 대중 앞에서의 태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지나치게 침착하고 아내에 대한 감정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일부는 그가 원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고 정치인이라는 직업상 공적인 자리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고 노조미의 일주기 기일도 찾아왔습니다. 다이스케는 집안에 제단을 차려 아내의 사진과 꽃, 재물을 정성껏 놓았습니다. 이날 집을 찾은 기자가 제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촬영했고 카메라에는 당시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다이스케는 아내의 영정 앞에서 촛불을 밝히고 두 손을 모아 묵념한 뒤 제단 앞에 앉아 기자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 내내 그의 표정에서는 감정의 기복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오히려 집중하지 못한 듯 자주 눈을 깜빡이며 어딘가 딴 생각을 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기자가 이 특별한 날에 심경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심정이요? 뭐 이 이야기도 1년 내내 계속 나왔던 거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딱히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네요. 그러나 더욱 이상했던 건 그가 직접 범인이 꼭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의 입꼬리가 자신도 모르게 올라간 장면이었습니다. 아내의 기일에 이런 미소는 매우 부적절하게 비춰졌고 이 장면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방송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온라인에서는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의 반응이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하며 자주 눈을 깜빡이는 건 불안감이나 죄책감 때문이고 그 이상한 미소는 범행이 성공했다는 자기만족의 표현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의 한 에피소드를 떠올렸습니다. 그 이야기에서는 한 배우가 아내를 살해한 뒤 완벽한 알리바이를 조작합니다. 사건 이후 그는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기쁨이 묻어난 미소를 짓게 됩니다. 이 어색한 미소를 코난이 포착하고 이를 단서로 삼아 그가 진범임을 밝혀냅니다. 현실에서도 범죄 용의자가 극도의 긴장 속 혹은 안심하는 순간 무심코 드러낸 미세한 행동이 결정적 단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망자의 넋을 기리는 엄숙한 자리에서 다이스케가 보인 그 미소는 분명 부조화스럽고 위화감을 자아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다이스케가 아내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은 점차 여론의 주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흘렀고 다이스케의 현 의원 임기가 약 반년 남은 시점에 시오지리시에서는 차기 선거를 위한 선거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다이스케는 회의장에서 미소를 지으며 연단에 올라 아내의 죽음으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아이들과 함께 강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며 다음해 4월에 열리는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가 바란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달 후 경찰은 다이스케를 상해 혐의로 전격 체포했습니다. 그는 마감일까지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결국 의원 자격도 임기 만료로 함께 자동으로 상실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경찰은 이전부터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조용히 수사를 진행해오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경찰은 다이스케의 사건 당일 행적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알리바이로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혼자 회관에서 업무를 보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의 주장에 다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동료들이 그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일정 시간까지는 증인이 있었지만 그 이후 그가 회관에 계속 머물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 공백 시간 동안 다이스케가 집으로 돌아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가노시의 의원회관에서 시오지리시에 있는 다이스케의 자택까지 연결되는 경로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도로를 따라 설치된 방범용 CCTV들을 일일이 확인하며 단서 찾기에 나선 것입니다. 이 작업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힘든 과정이었지만 경찰은 결국 길목에 설치된 6개의 CCTV 영상에서 동일한 흰색 차량을 포착해냈습니다. 이들 CCTV는 모두 대로가 아닌 좁은 이면도로에 설치된 것으로 위치 또한 절묘하게 연결되어 회관과 자택을 오가는 이동 경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영상은 화질이 흐릿했지만 경찰은 차량의 세부적인 외관에 주목해 정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차량의 번호판 양옆에는 움푹 패인 흔적이 있었고 좌측 뒷바퀴 근처에는 선형의 긁힌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이점들은 다이스케가 평소 몰고 다니는 흰색 차량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비록 다이스케는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의 일부 데이터를 삭제한 상태였지만 경찰은 주변 CCTV 영상과 기타 정황 증거를 종합해 사건 당일 밤 그의 실제 이동 경로를 추정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1년 9월 28일 밤 11시 20분경 한 대의 차량이 나가노시의 의원회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차량은 다음날 새벽 0시 50분경 아즈미노시에 있는 한 사무실의 인근의 CCTV에 포착되었고 새벽 1시 44분에는 시오지리시에 위치한 다이스케의 자택 부근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약 1시간 반이 지난 뒤 해당 차량은 자택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떨어진 또 다른 CCTV에 등장했습니다. 이 시간대는 바로 법의학적으로 피해자인 노조미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후 차량은 북쪽을 향해 다른 경로로 주행했고 다음날 새벽 5시 7분경 다시 의원회관에 도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다이스케는 차량 번호판이 교통감식 시스템에 자동 인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를 철저히 회피했고 시종일관 좁은 이면도로만을 이용해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여정은 무려 6시간 가까이 소요되었으며 이 사실은 그의 범행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다이스케가 불참을 변명하기 위해 제출한 컴퓨터 문서도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작성 시각과 수정 기록 등을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해당 파일은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작성이 완료된 것이었고 그가 말한 회관에서 밤새 일했다는 시간 동안에는 단 한 차례의 수정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는 다이스케가 그 시간에 실제로 회관에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반증이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물증 역시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인 금고 옆에서 다수의 신발 자국이 포착되었고 경찰은 다이스케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자 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소유한 테니스화 중 한 켤레의 밑창 무늬가 현장에서 채취한 신발 자국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수의 증거가 다이스케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결국 검찰은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를 정식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사가 점차 깊어지면서 사건의 배후에 숨겨져 있던 진실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스케의 범행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밝혀졌습니다. 하나는 오랜 기간 지속된 혼외 관계, 또 하나는 아내의 친정 가족과의 양조장 경영을 둘러싼 경제적 갈등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다이스케는 결혼 생활 중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로 인해 감정적으로도 이해관계 면에서도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그가 정치계에 입문한 이후에도 수년간 계속되었고 상대 여성은 사토라는 이름의 의원실 보좌 직원이었습니다. 사토는 다이스케의 사실상 부하 직원으로 시오지리시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사토는 보좌실에서 20년 넘게 근무했고 한 차례 결혼 후 사건 발생의 5년 전에 이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처리가 꼼꼼하고 손글씨가 아름다웠으며 성격도 온화해 사무실 내에서 호감형 인물로 통했습니다. 다이스케는 그런 사토에게 호감을 품고 접근했고 둘은 서로의 가정사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점점 주변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동료들이 여러 차례 목격했고 사무실에는 이들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결국 이 소문은 다이스케의 아내 노조미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날 다이스케는 평소처럼 오늘은 회합이 있어 집에 못 가니 내일 아침에 귀가하겠다 라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조미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직감했고 즉시 전철을 타고 나가노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직접 남편과 사토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노조미는 이 사실을 컴퓨터 일기에 적어두었으며 일기에는 그녀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그녀는 큰 충격과 실망에 빠졌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스케와 사토의 관계는 아내 노조미에게 발각된 이후에도 은밀히 3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노조미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분노한 그는 다이스케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이 관계를 당장 정리하든지 아니면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치 경력을 포기할 수 없었던 다이스케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사토와의 관계를 끊었지만 마음속에는 늘 사토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고 잊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3달 전 다이스케는 길에서 우연히 사토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이 만남을 운명이라 여길 정도로 들뜬 상태였고 곧장 사토에게 이제 아내와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토는 결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다이스케는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다이스케의 휴대전화에서 그와 사토 간의 이메일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아내가 사망한 이후 다이스케는 사토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며 당신에게 치유받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고 강하게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아내의 죽음을 맞이한 직후 대중 앞에서 보였던 무감정한 태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노조미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후 다이스케는 곧바로 사토에게 이메일을 보냈지만 사토는 우리는 결혼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확고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다이스케는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결혼을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5달 후에도 그는 여전히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스케는 사토에게 지금 당신의 상황을 고려할 때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하며 내가 반드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각종 증거에도 불구하고 다이스케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토에게 했던 발언은 단지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이혼하거나 재혼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화 기록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다이스케의 또 다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면모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시절의 동창들의 말에 따르면 당시의 다이스케는 성실하고 조용한 학생이었고 튀는 행동은 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현립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사람들의 평가는 점차 달라졌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다이스케는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익살스러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경박한 행동도 종종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반에서 인기가 많던 한 여자 학생과 교제했는데 이 일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상 깊게 회자되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그는 1년간의 재수를 거쳐 도쿄의 명문 사립대학인 게이오기 주쿠 대학 경제학부에 입학했습니다. 게이오는 와세다 대학과 함께 일본 최고의 사립대학으로 꼽히며 이 입학이 그에게 상당한 우월감을 씌워주었습니다. 다이스케는 도쿄 신주쿠 근처 신노마치에 있는 부친 소유의 아파트에서 자취를 시작했고 이 시기부터 여성들과의 만남이 빈번해졌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대인관계를 매우 즐겼고 고향에 돌아와 동창들과 만날 때면 도쿄에서의 화려한 생활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몇몇 동창의 증언에 따르면 다이스케는 술에 취한 뒤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적이 있으며 시오지리시의 한 술집에서는 실제로 그의 행동이 논란을 불러온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이스케의 강압적이고 거친 면모는 이후 가문의 양조장을 운영하면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그는 아내의 친정과 경영 방침을 두고 자주 충돌했으며 이런 갈등은 결국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다이스케는 적자에 빠진 양조장을 운영하면서 장인인 노조미의 친정으로부터 총 4천만 엔, 약 3억 7천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단 한 번도 갚지 않았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후 그는 접대와 유흥에 빠졌고 양조장 경영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자 직원들은 점점 실망하여 하나둘씩 회사를 떠났고 사업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반면 아내 노조미는 양조장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양조사들을 찾아 나섰고 친정에서 돈을 계속 가져와 다이스케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다이스케는 결국 양조장을 팔기로 결심했고 부부간의 갈등은 점점 격해지자 다이스케는 차츰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장인은 격분하며 다이스케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혼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아라.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경제적 지원도 기대하지 말거라. 이는 다이스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정치 인생은 끝장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자신에게 막대한 도움을 줬던 아내가 이제는 새 출발을 가로막는 족쇄로 여겨졌고 욕망에 사로잡힌 그는 마음속에 극단적인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 그는 전 애인이었던 사토와 우연히 마주쳤고 이를 운명이라 여긴 그는 계획을 가속화했습니다. 그는 실행 날짜를 신중히 선택했고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사전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범행 며칠 전 다이스케는 회의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관련 문서를 미리 작성해 두었고 사건 당일에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나가노시에서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자고 약속을 잡아두었습니다. 이는 그날 밤의 행적을 위한 1단계 위장이었습니다. 계획 당일 그는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동료들과 술자리를 함께했고 식사 후에는 의원회관에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날 밤 11시 20분 그는 조용히 회관을 빠져나와 감시 카메라가 거의 없는 작은 길을 따라 밤새 차를 몰아 시오지리시 자택으로 향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그는 사전에 계획해둔 다른 경로를 통해 다시 나가노시의 의원회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남겨진 신발 자국과 예상하지 못했던 CCTV에 포착된 차량 영상들이 결국 그를 추적하는 데 핵심 단서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결정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진실을 밝혀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건 발생 3년 후인 2024년 10월 본 사건은 나가노 지방재판소에서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일본의 재판원 제도 시민 배심제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무작위로 추첨된 일반 시민들과 판사가 함께 재판을 심리했습니다. 피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목받는 현직 의원이었던 만큼 재판은 시작 전부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방청을 희망하는 인원이 300명을 넘었고 이들 중 일부만이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얻을 수 있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직접 이 사건의 심리를 목격하고자 법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 다이스케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그 수법 또한 악질적이라고 주장하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장면 중 하나는 다이스케의 불륜 상대였던 사토가 증인으로 출석한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에선 사토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지금껏 알고 지냈던 다이스케와 법정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너무나도 달라 믿기 어렵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다며 참담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한편 피고 측 변호인은 다이스케의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CCTV 영상이 흐릿하며 차량의 주인을 확실히 특정할 수 없으며 범행 현장의 신발 자국 또한 피고인의 범행을 단정지을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 측 증거는 모두 감적 증거에 불과하며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 기자가 다이스케에게 편지를 보냈고 다이스케는 이에 대한 답장에서 자신은 무죄이며 여전히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디 법원이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약 2달간의 심리를 거쳐 나가노 지방재판소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다이스케에게는 상해죄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9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판결에 불복하며 선고 이틀 뒤 도쿄 고등재판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025년 7월 2일 항소심이 도쿄 고등재판소에서 열렸으며 다이스케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영상이 공개되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항소심의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2025년 10월 중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명망 높은 정치인이자 100년 전통을 지닌 양조장의 후계자였던 다이스케의 유죄 판결은 시오지리시뿐만 아니라 나가노현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이중적인 정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기 어려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를 신뢰하며 투표했던 유권자들은 깊은 배신감과 상실감을 느꼈고 우리는 철저히 속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정치인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다이스케의 범행은 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신뢰와 도덕을 깊이 훼손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이 땅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화려한 외면 뒤에 숨겨진 인간의 본성은 때때로 상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23세의 젊은 미얀마 여성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낯선 나라로 떠났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가족과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그녀는 출국을 하자마자 지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인간적인 고문을 견뎌야 했고 결국 몸무게는 24kg밖에 남지 않은 상태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법관조차도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개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역사상 가장 악질적인 가정부 학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15년으로 돌아가 이 충격적인 사건을 되짚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싱가포르 총 인구는 591만 7,600명으로 이 중 영주권자는 53만 8,600명, 비거주 인구는 176만 8,400명입니다. 비거주 인구의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며 이들 중 약 15%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부입니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정부는 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출신이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꿈을 안고 싱가포르로 떠난 한 미얀마 여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피앙 응아이도는 23세의 미혼모로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2015년 고향을 떠나 낯선 싱가포르로 혼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력으로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많은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안고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1992년 미얀마 친주의 외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농부였으며 당시 미얀마 경제는 매우 열악했고 친주는 미얀마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마을은 사막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가장 가까운 마을로 가려면 진흙길로 70km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곳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이 가시죠. 배를 치우는 것이 유일한 사치였고 가족들은 자주 굶주렸습니다. 이는 주로 가족 구성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총 11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피앙 응아이도는 세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원래부터 어려운 생활을 하던 가족이었는데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4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이 연이어 세상을 떠났고 가족의 생계를 고스란히 어린 오빠와 언니가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 후 10여 년 동안 동생 5명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원인은 대부분 기아와 질병 때문이었죠. 피앙 응아이도는 학교에 다닐 기회가 있었지만 15살 때 학업을 중단하고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이후 몇 년 동안 그녀는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18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같은 마을의 한 청년을 만났고 두 사람은 첫눈에 반했습니다. 2012년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는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보통이라면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남자친구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피앙 응아이도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듬해 그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싱글맘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지는 상상이 가실 겁니다.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그녀는 근처 도시의 건설 현장에서 허드렛 일과 벽돌 나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몸이 고되고 힘든 일이었지만 임금도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생활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하던 중 그녀는 싱가포르로 가면 임금이 훨씬 높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가정부로 일하면 한 달 수입이 지금의 3배에서 4배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미얀마 여성들이 싱가포르 가정부 일을 하러 갔다는 이야기에 그녀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학력도 낮고 한 번도 먼 곳에 가본 적이 없던 피앙 응아이도는
싱가포르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가정부 일이니 그녀는 이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싱가포르에서 약 3년간 일한 후 돌아오는 것이었죠. 그 정도 수입이면 고향에 새 집을 짓고 땅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오빠와 언니들과 상의한 끝에 어린아이들을 언니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가족들도 그녀의 결정을 지지했고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결심을 굳힌 후 피앙 응아이도는 싱가포르로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 외국인 가정부의 최소 연령 기준은 만 23세였는데 그녀의 나이는 2달이 부족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녀는 돈을 들여 출생 날짜를 2달 앞당겨 수정했습니다. 그렇게 여권을 문제없이 발급받은 후 2015년 5월 그녀는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미얀마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인 싱가포르에 도착한 그녀는 모든 것이 신기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한 후 그녀는 전문적인 사전 교육을 받고 등록 절차를 마친 후 정식으로 고용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35세의 전업주부 가야티리 무루가얀의 집에 고용되었습니다. 가야티리는 4살 된 딸과 몇 개월 된 아들을 둔 엄마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부를 고용하는 것은 싱가포르 가정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이전에도 4명의 가정부를 고용했지만 모두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화로 그만두었고 피앙 응아이도는 5번째로 고용된 가정부였습니다. 가야티리의 집은 싱가포르 중부의 비샨 11번가 145번지에 위치한 3룸의 아파트였습니다. 싱가포르의 높은 주거비를 고려하면 상당히 넉넉한 크기였습니다. 이 집에는 가야티리와 2아이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인 37세 싱가포르 경찰 케빈 첼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프레마 나라야 나사미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명의 세입자와 피앙 응아이돈까지 포함해 이 집에는 총 8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5월 28일 피앙 응아이돈이 처음으로 이 집에 발을 들였을 때 그녀는 앞으로 1년 혹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이곳이 자신의 새로운 집이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설명을 덧붙이자면 싱가포르에서 가정부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급여와 보험 외에도 숙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부는 고용주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정부가 거주하는 환경은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고용주는 작은 창고를 개조하거나 단순히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정도입니다. 가야티리의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앙 응아이돈의 숙소 환경도 그리 좋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의 주요 업무는 2아이를 돌보고 청소, 요리 등 집안일 전반을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어릴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난 그녀에게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야티리는 지나치게 엄격했고 사소한 일에도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예를 들면 그녀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핀잔하거나 일을 느리게 하거나 깨끗하지 않게 한다며 꾸짖었습니다. 가야티리는 항상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웃음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피앙 응아이돈이 처음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러온 그녀는 이를 참아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고용주를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며 자신을 책망할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일 꾸중은 계속되었습니다. 문제는 가야티리뿐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 프레마까지 가세해 2사람이 함께 그녀를 엄격히 감시하며 다그쳤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말로만 꾸짖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위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녀들은 피앙 응아이돈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고 충분한 휴식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일주일에 하루 주어져야 하는 정기적인 휴일도 박탈당했습니다. 물론 피앙 응아이돈은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억지로 이 요구를 수용했지만 그녀는 가능한 빨리 돈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10월이 되었고 피앙 응아이돈은 점점 더 순종적으로 변했고 고용주의 모든 요구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점은 가야티리와 그녀의 어머니 프레마는 오히려 더 심하게 그녀를 괴롭혔다는 사실입니다. 2사람은 이제 단순한 말 폭력을 넘어 빈번하게 그녀를 신체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앙 응아이도는 이러한 학대조차도 견뎠습니다. 이는 그녀가 어린 시절 겪은 고난과 역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어려운 상황을 참고 견디며 살아왔기에 무조건적인 인내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가야티리 모녀를 더욱 대담하고 잔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점점 더 끔찍한 방법으로 그녀를 학대했고 심지어 어느 날은 전기다림으로 그녀의 팔을 지지기까지 했습니다. 신체적 학대 외에도 그녀의 생활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피앙 응아이도는 하루 5시간밖에 자지 못했으며 낮에는 휴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식사로 주어진 것은 주로 남은 음식이나 물에 불린 빵뿐이었고 화장실 사용마저도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가야티리 모녀의 병적인 학대 속에서
피앙 응아이도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고 초췌해졌으며 정신적으로도 혼미한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10월의 건강검진에서 의사는 피앙 응아이돈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와 흉터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야티리는 가정부가 일을 하다가 자주 서두르고 몇 번이나 넘어졌기 때문에 생긴 상처라고 거짓말로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케빈 첼밤 또한 가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며 사람들에게 불만을 제기했지만 정작 인력 부서에서 가정부 교체를 권유했을 때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피앙 응아이돈 본인도 중개회사나 외부에 학대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고 그녀는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2016년 7월 26일 피앙 응아이돈이 고용주의 집에 온 지 14개월째 되는 날 아침 7시 30분 가야티리는 피앙 응아이돈이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가 난 가야티리는 그녀를 거칠게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피앙 응아이돈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때 프레마도 합세했지만 두 사람이 아무리 흔들어도 그녀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에 벌어진 일을 떠올린 두 사람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가야티리는 그레이스 콴이라는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다친 사람이 있으니 빨리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콴의사는 당시 진료 중이라 바로 갈 수 없었고 대신 환자를 구하기 위해 구급차를 부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가야티리는 구급차를 부르기를 완강히 거부했고 의사가 직접 오기를 고집했습니다. 오전 10시 50분 콴 의사가 도착했고 간단한 검사를 통해 피앙 응아이돈이 이미 사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시신 상태와 온도로 판단할 때 이미 꽤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가야트리는 눈에 띄게 불안해하며 그럴 리가 없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움직인 것을 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콴의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 가족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쇠약해진 피앙 응아이돈의 시신을 본 그녀는 이 집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콴의사는 가야트리에게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요구하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야트리는 망설이며 신고 대신 경찰인 남편 케빈 첼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콴 의사는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11시 26분 의료진이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했고 법의학 부서에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의학자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사례는 자신이 근무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망한 피앙 응아이도는 24세로 극도로 야윈 상태였습니다. 시신의 몸무게는 고작 24kg에 불과했으며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이런 체중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조차 어렵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더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2015년 5월 28일 피앙 응아이돈이 처음 고용주의 집에 도착했을 당시 체중은 39kg이었으나 14개월 동안 체중이 38%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몸 곳곳에는 새로운 상처 31곳과 오래된 상처 47곳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른팔에는 전기다리미로 지진 자국이 있었으며 목 부위는 멍자국으로 뒤덮여 있었고 목뼈가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사망 원인은 목 부위에 가해진 심각한 둔기 외상으로 인한 질식사로 판명되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피앙 응아이도는 오랜 기간 동안 비인간적인 학대를 받은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연히 주요 용의자는 그녀를 고용한 가야티리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가야티리와 그녀의 어머니를 체포했습니다. 남편이자 경찰관인 케빈 첼밤도 며칠 뒤에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가야티리와 그녀의 어머니를 1급 상해죄로 기소했습니다. 케빈은 사건 당시 알리바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1급 상해죄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앙 응아이돈이 오랜 기간 학대를 받은 점을 감안했을 때 그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심각한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의 경찰직도 정지되었습니다. 사건은 집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들이 가정부를 때리거나 꾸짖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가 부족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싱가포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뉴스를 접한 한 시민이 경찰에 중요한 증거를 제공했는데 그것은 바로 감시카메라 하드디스크였습니다. 이 하드디스크가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알고 보니 경찰관인 케빈은 집안 곳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정부와 아이들을 감시하려는 의도로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결과적으로 이 영상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CCTV 하드디스크를 찾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케빈은 경찰에게 2016년 초 세입자의 요청으로 카메라를 철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통해 카메라 철거는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케빈이 아내와 장모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고의적으로 증거를 훼손하려 했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시민이 하드디스크를 제출한 덕분에 이 증거는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케빈은 이로 인해 허위 진술 및 증거 인멸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은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2016년 6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의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 영상을 검토한 경찰은 그 안에 담긴 범죄 행위들에 경악하고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기록된 잔혹한 행위들은 너무도 충격적이라 상세히 말하기가 어렵지만 몇 가지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6월 21일 오후 9시 58분, 가야티리는 냉장고에서 얼음분을 꺼내와 피앙 응아이돈의 머리에 그대로 부었습니다. 6월 24일 오전 7시 51분, 피앙 응아이돈이 다림질을 하고 있을 때 가야티리는 갑자기 방에 들어와 그녀의 머리를 때리고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와 뜨거운 다리미를 그녀의 이마에 눌렀고 이어 오른팔에 다리미를 갖다 대는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7월 13일 오후 4시 30분, 가야트리는 주방의 가스레인지와 타일이 제대로 청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피앙 응아이돈을 주방으로 끌고 가 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한 뒤 날카로운 물건을 그녀의 머리에 겨누었습니다. 7월 15일 새벽 12시 26분, 피앙 응아이돈을 창문 옆으로 몰아가 밧줄로 창문에 묶었습니다. 그녀가 눈물로 호소했지만 가야트리는 이를 무시했고 아침 5시 41분에야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7월 15일부터 26일까지의 12일간의 밤 동안 피앙 응아이도는 매일 밤 창문 옆에 밧줄로 묶인 채로 지내야 했습니다. 잠자리는 차가운 바닥이었고 때로는 가야트리가 찬물을 그녀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35일간의 감시 영상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피앙 응아이도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식사는 물에 불린 빵이나 약간의 남은 음식이 전부였으며 이는 그녀가 극도로 마른 상태로 변한 주된 이유였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배고픔에 시달리며 매일 끝없는 노동을 해야 했던 그녀는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몸이 허약하고 정신적으로 혼미해진 그녀에게 마지막 치명타가 가해졌습니다. 7월 25일 밤 11시 40분, 피앙 응아이돈이 빨래를 하고 있던 중 가야트리는 그녀가 속도가 느리다며 목을 가격하고 머리카락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피앙 응아이돈은 목을 심하게 맞은 뒤 화장실 문 앞에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가야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머리를 세게 때렸고 피앙 응아이도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일어나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결국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가야티리는 그녀가 기절한 척하며 이를 피하려 한다고 생각해 어머니 프레마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화장실에 찬물 호스를 가져와 그녀의 머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를 방으로 끌고 가 복부를 발로 차고 젖은 옷을 입은 채로 바닥에 눕혀 손을 창문에 묶었습니다. 이미 극도로 쇠약해진 피앙 응아이도는 힘겹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저에게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주세요. 너무 배고파요.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요청조차도 냉혹하게 거절당했습니다. 7월 26일 0시 11분, 가야티리는 갑자기 피앙 응아이돈에게 다가가 그녀의 복부를 발로 차며 알람을 확인하고 늦지 말라고 했습니다. 새벽 4시 57분, 가야트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피앙 응아이돈을 깨우려 했지만 반응이 없자 화를 내며 그녀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와 목을 발로 반복해서 짓밟고 머리카락을 거칠게 뒤로 잡아당기며 목 부위를 공격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그녀의 목뼈가 이 시점에서 부러졌고 이로 인해 질식사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잔혹한 학대에도 불구하고 피앙 응아이도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가야티리와 그녀의 어머니 프레마는 비로소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녀를 구하려는 시도 대신 차가운 물을 그녀의 몸에 계속 부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자 이들은 그저 침실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남편 케빈 첼밤이 피앙 응아이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광경에 이미 익숙했던 듯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이후 가야티리가 의사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통해 모든 사건을 재구성했고 가야티리의 비인간적인 행위 하나하나를 세세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가야티리는 최소 115건의 학대 및 폭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중 대다수는 비인간적인 학대와 폭력 행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중 28건만으로 기소를 진행했고 나머지 87건은 양형 과정에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로 인해 재판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재판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가야트리와 그녀의 어머니 프레마는 재판 대기 기간 동안 정신질환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두 사람의 정신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의사를 고용했으며 이 평가 과정은 무려 4년간 지속되었습니다. 2020년 4월 평가가 종료되었고 두 사람이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가야트리는 두 가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강박성 인격장애로, 이는 환자가 지나치게 질서를 중요시하고 완벽을 추구하며 세세한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성향을 보이는 장애입니다. 스스로 높은 기준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동일하게 엄격한 요구를 강요합니다. 두 번째는 산후우울증. 환자는 오랜 기간 동안 감정이 침체되어 있으며 무기력하고 쉽게 눈물을 흘리거나 화를 냅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심한 우울감에 빠지는 증상이 특징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이 두 가지 질환이 가야트리를 극도의 분노와 위험한 상태로 몰아넣었고 결국 피양 응아이돈을 심각하게 확대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가야트리의 범죄는 1급 과실치사죄로 감형되었습니다. 이는 최고 형량이 종신형에 해당하며 싱가포르 법에 따라 여성은 태형에서 면제됩니다. 2021년 2월 23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에서 가야트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해 범죄를 부인할 수 없었던 가야트리는 한 건의 과실치사죄와 27건의 비인간적인 학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가야트리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가야트리가 다양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2016년 2월 유산을 겪으면서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행위는 고의가 아닌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가야트리에게 14년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가야트리의 범행이 인간이 저지를 수 없는 끔찍한 행위라며 종신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범행 당시 가야트리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녀의 행동은 명백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2021년 4월 29일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가야트리는 종신형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을 교체하고 검찰과 다시 협상했습니다. 그녀는 1급 과실치사죄를 2급 과실치사죄로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급으로 감형되면 최종 형량은 최대 15년으로 줄어듭니다. 2021년 6월 22일 재판이 재개되었고 가야트리의 새 변호인은 8년에서 9년형의 경감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피양 응아이돈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야트리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점, 두 번째는 이전에 고용된 4명의 가정부는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가장 무거운 형벌인 종신형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후 가야트리에게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관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며 피고인의 행동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30년형을 적정 형량으로 판단했습니다. 법관은 만약 정신질환에 영향이 없었다면 주저없이 종신형을 선고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야트리는 판결 이후 여러 차례 항소하며 감형을 요청했지만 모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가야트리는 피해자인 피양 응아이돈을 학대한 것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오직 정신질환을 핑계로 감형만을 노렸습니다. 프레마는 총 50건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는 재판 중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2023년 1월 9일 프레마에 대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그녀의 행동은 충격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분노를 일으켰다고 14년에서 16년형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겪은 정신질환과 비극적인 인생 경험 이유로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프레마의 행동이 지나치게 잔혹하다고 판단해 1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녀가 CCTV 제거 및 증거 은닉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프레마는 케빈에게 CCTV 제거를 지시했고 하드디스크를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아들은 이를 친구에게 전달했고 친구가 경찰에 제출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프레마에게 추가로 3년형을 선고했으며 총 17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 케빈이 있습니다. 그는 가정부를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때로는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가야트리는 케빈이 이 사건 이후 2020년에 이혼을 선택했기 때문에 현재 그의 전처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녀는 케빈도 피양 응아이돈을 이겼다고 말했지만 이는 그의 어머니 프레마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결국 케빈은 위증, 증거인멸, 고의적 상해 등 5가지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그에 대한 재판은 지금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폭로된 후 싱가포르 국민들은 가야트리 가족의 행동에 전례 없는 분노를 느끼는 한편 피양 응아이돈에 대해 깊은 동정심을 표했습니다. 이에 싱가포르 이주 경제 인도주의 조직은 모금 활동을 조직했으며 단 6일 만에 20만 싱가포르 달러, 약 2억 1천만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모금 활동은 곧 중단되었고
해당 조직은 모인 기부금 전액을 피앙 응아이돈의 가족에게 전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피앙 응아이돈의 가족은 이 소식을 접하고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언니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생이 아들과 가족을 위해 싱가포르로 떠난 것이었지만 불과 1년여 만에 이런 비극을 겪게 될 줄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영원히 엄마를 잃게 된 것입니다. 이후 그녀의 오빠는 싱가포르로 와 동생이 시신을 데려갔으며 가족들은 집 앞에 십자가를 세워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동생을 추모했습니다. 피앙 응아이돈 사건은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사도우미는 매우 큰 집단이며 특히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싱가포르가 발표한 2016년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수는 약 23만 7,100명에 달했으며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3년에는 그 수가 25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잇따른 폭력 사건은 이러한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싱가포르 국가 이미지에도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싱가포르 국민들은 인력부 등 관련 기관이 가사도우미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중의 분노를 진정시키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가사도우미 보호를 위한 일련의 개혁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는 고용주의 권한 남용 방지 대책, 의사의 보고제도, 지역사회 및 협력단체의 참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가사도우미 센터는 고용주로부터의 대우를 감시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1년에는 정부가 가정 방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인력부 지원이 싱가포르 전역의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가정을 방문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정기 건강검진을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상처 등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가 이를 즉시 보고할 수 있어 유사 비극의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개혁은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여전히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명사회는 약자를 착취하는 구조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가사도우미 개인의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앙 응아이도는 휴대전화를 빼앗긴 상태였지만 여전히 외출하거나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미얀마의 가족에게 5차례 전화를 했고 마지막 통화는 2016년 7월 12일이었습니다. 처음 4번의 통화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통화에서 그녀는 언니에게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며 8월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고 오빠가 양곤까지 와서 데려가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양곤은 그녀의 마을에서 약 1000km 떨어져 있어 언니는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는 8월이 오기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의사가 그녀 몸의 상처에 의문을 품었지만 피앙 응아이도는 의사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을 의미하지만 그녀는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심리학자는 그녀의 출신과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가족의 사회적 지위는 낮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온 가족이 묵묵히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외지로 나가 일하게 되었을 때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한 그녀는 고용주와 타인의 말을 철저히 따르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아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녀는 극도로 자존감이 낮고 순종적인 심리를 가지게 되었고 누구에게도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한 후 모든 것이 낯설었고 이러한 극도의 순종적인 심리 때문에 그녀는 비도덕적인 행동에도 계속해서 참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몇 대 맞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고향의 가난과 아들을 떠올리며 더 큰 고통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진실을 의사에게 말하지 못했고 가족이 걱정할까 봐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몰랐던 것은 그녀의 고용주가 악마 같은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지나친 순종과 인내는 고용주를 더욱 변태적으로 만들었고 결국 그녀를 사람으로조차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지금은 법치사회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법의 도움을 과감하게 요청해야 되고 결코 안일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하자면 고용주의 집에 다른 2명의 하숙인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이들은 피앙 응아이돈이 겪는 일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무려 14개월 동안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상황을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냉담하고 무관심한 태도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범한 신고 전화 한 통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동네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된 뼈 조각.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용의자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사건이 난관에 빠진 가운데 딸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사건은 바로 한국의 김치 항아리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1975년으로 되돌려 이 사건의 발단과 경과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975년 6월 23일 서울 경찰은 한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속 소녀는 어머니가 실종된 지 3일이 지났으며 이 일이 새아버지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고자의 실종된 엄마의 이름은 이숙자로 서울 지역에서 3개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생활은 매우 단순하고 외출하거나 가족과 연락을 끊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6월 20일 이숙자는 남편 이팔국과 심하게 다툰 뒤 화가 난 채 집을 나섰고 이후론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소녀의 새아버지 이팔국을 찾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6월 20일 새벽에 아내와 격렬한 다툼을 벌인 것은 사실이며 아내가 자신과 이혼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당시 매우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집을 떠나는 것을 막지 않았고 이후에도 그녀의 행방에 대해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이 실종 사건을 단순한 감정 다툼으로 보고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신고자인 소녀는 어머니의 실종이 분명 새아버지와 관련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소녀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의 새아버지 이팔국은 매우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사람이었으며 어머니에게 자주 언어적 폭력을 가했다고 했습니다. 사건 당일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다툼은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 폭력적인 행동으로까지 번졌고 그래서 어머니의 실종이 새아버지와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소녀는 믿고 있었습니다. 다른 목격자를 찾을 수 없었던 경찰은 이숙자가 운영하던 가게들과 그녀의 친정을 차례로 방문하며 수사를 진행했지만 모두들 이숙자를 본 지 오래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숙자가 실종된 지 이미 일주일이 지났지만 사건은 여전히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이 단서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을 때 한 통의 신비로운 신고 전화가 이숙자의 실종 사건을 더욱 기묘하게 만들었습니다. 신고자는 동네 청소부로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던 중 사람의 뼈로 보이는 수상한 뼈 조각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뼈를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감식 결과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된 뼈는 실제로 인간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뼈에는 절단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경찰은 뼈의 주인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실종자 명단을 대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뼈는 실종된 중년 여성 이숙자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의학자의 추정에 따르면 이숙자의 사망 시점은 6월 20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확실한 소식을 바탕으로 경찰은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했고 이팔국을 주요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이팔국의 집을 수색했지만 당시의 수사 기술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이팔국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DNA 감식 기술로 이숙자가 피해를 입은 현장을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의 신문에 대해 이팔국은 아내를 해친 적이 없다며 강력히 부인했고 경찰 조사에 무조건 협조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팔국이 범인이 아니라면 이숙자를 해친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6월 20일,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두 사람의 만남부터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1928년, 이팔국은 경상북도 영천시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껴보기도 전에 그는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이팔국은 지역의 지하 조직에 들어가 문제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회 최하층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지만 30세가 되던 해 그의 인생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팔국은 우연히 한 부잣집 딸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은 순조롭게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이팔국은 아내 덕분에 중산층의 풍족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이팔국은 매우 행복했고 부부 사이는 무척 다정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두 사람은 4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69년 이팔국의 아내가 중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이팔국은 아내 친정의 지원을 잃게 되었고 한때 누리던 풍족한 생활도 끝이 났습니다. 과거의 행복한 삶은 이팔국의 한날 꿈에 불과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이제 냉혹한 현실을 직면해야 했죠. 4명의 자녀를 혼자서 키우기 위해 이팔국은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었습니다. 이팔국도 그 해고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일자리마저 잃은 그는 4명의 미성년 자녀를 홀로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이 모든 것은 그의 정신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팔국은 점점 더 폭력적이고 불안정한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자주 자신의 분노를 자녀들에게 표출했으며 종종 도둑질이나 사기와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곤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를 강제로 범하기도 했습니다. 1973년 이팔국은 여러 범죄 전과 끝에 절도죄로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4명의 미성년 자녀를 고려해 그를 집행유예로 풀어주었습니다. 출소 후 이팔국은 다소 행동을 자제하긴 했으나 여전히 무기력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일을 하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며 시간을 보냈고 주로 다방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이팔국은 이혼 후 7년째 다방을 운영하던 사장 이숙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숙자는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3개의 가게를 운영하며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팔국은 이숙자의 외모에 끌렸던 것인지 아니면 그녀의 재산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는 그녀를 열렬히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울에서 동거를 시작하며 달콤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동거한 지 1년이 지나 이숙자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팔국은 이숙자에게 결혼을 제안했지만 이숙자는 단호히 그의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동거하는 동안 이숙자는 이팔국이 학식도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소비를 절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숙자는 이팔국에게 다시 일을 시작하라고 여러 차례 권유했지만 그는 항상 핑계를 대며 일을 미루기만 했고 심지어 이숙자의 가게에서 돕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이팔국의 이러한 태도에 이숙자는 깊은 염증을 느꼈습니다. 이숙자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악착같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커졌고 다툼도 빈번해졌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이팔국은 때로는 이숙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숙자의 실망은 점차 절망으로 변했고 결국 그녀는 1975년 6월 10일 이팔국과의 별거를 결심했습니다. 이팔국은 자신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주던 이숙자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숙자를 붙잡으려 했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녀를 놓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1975년 6월 19일 저녁 이팔국은 이숙자의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숙자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팔국의 부드러운 태도에 잠시 마음이 흔들린 이숙자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또다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숙자는 이팔국에 완전히 실망했고 동거를 재개하자는 그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헤어질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다툼은 점점 격렬해졌고 결국 2층에서 자고 있던 아이들이 그 소리에 깨어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팔국은 화를 내며 아이들을 방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아이들은 다시는 이숙자를 볼 수 없었습니다. 수사가 점점 깊어지면서 경찰은 이숙자가 피해를 입기 전에 생활계적을 복원했습니다. 범행 동기와 범행 시점 모두 이팔국이 중요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지만 사건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먼저 이숙자의 시신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팔국도 증거가 없으면 자신을 유죄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경찰에 여러 차례 질문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이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면서 사건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숙자의 딸은 이팔국이 성격이 나쁘고 자주 이숙자를 폭행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전처의 딸은 2월 20일 새벽 아버지와 계모가 크게 다툰 후 고기 타는 냄새 같은 걸 맡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평정심을 유지하던 이팔국의 얼굴이 갑자기 당황스러운 기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것을 직감하고 결국 범행을 자백하며 범행 과정을 털어놓았습니다. 6월 20일 새벽 이팔국은 이숙자가 자신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 격분하여 그녀에게 외간 남자가 생긴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이숙자는 단호히 부인하며 이팔국의 정신 상태를 비난했습니다. 이 말에 격분한 이팔국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결국 이숙자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범행 후 이팔국은 곧 두려움에 휩싸였고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화장실로 끌고 가 담배를 피우며 방법을 생각한 끝에 시신을 처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이팔국은 어두워진 틈을 타 시신 일부를 갈아 석탄재와 섞은 후 시멘트 자루에 담아 집에서 1km 떨어진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나머지 신체 조직은 김치 항아리에 담아 성균관대학교 근처의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범행 내내 이팔국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이후의 일상에서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식사하고 잠을 자고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행방을 물었을 때에도 그는 모른다고 일관하며 아무런 수상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팔국에게 시신 일부를 김치 항아리에 넣은 이유를 묻자 그는 당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기괴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신체 조직을 김치처럼 절여서 먹을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제정신이 돌아온 후 도저히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항아리를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1977년 11월 법원은 이팔국에게 살인 및 시신 훼손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으며 즉시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결여된 이들에게 아내나 자녀조차도 단지 이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들에 대해 충격을 받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선량함이 인간 본성의 악함을 상상하는 데 한계를 두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직시하기 어려운 두 가지는 바로 태양과 인간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팔국의 이런 변태적인 심리가 형성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보고 싶은 사건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